두 얼굴의 유산. 저는 박영자, 올해 58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죠. 태준과 저, 그리고 변호사인 아들 지훈과 플로리스트로 일하는 딸 수연. 그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결혼 30주년을 축하하는 조촐한 식사를 했어요. 지훈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0년이라니. 수연도 웃으며 거들었죠.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30년 부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가족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태준도 드물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중견 건설사 대표로 바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태준 사업도 안정되었고 이제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태준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별거 아닌 소리였지만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지요. 태준이 급하게 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봤지만 태준은 당황한 듯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야. 하지만 저는 그 화면을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라는 문장을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고 식사 내내 침묵하더니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훈과 수연도 아빠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는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잠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계속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왜 태준이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제가 모르는 약속이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결혼 초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태준이 가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불안해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땐 젊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신호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요. 30년의 세월이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준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고 식사 시간에도 자주 전화를 받으며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지훈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지훈아,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하지 않니?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엄마. 사실 아빠 회사 일로 서류를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게 뭐니?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회사 장부에는 기록이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태준이 사업상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를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요즘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엄마도 불안해 보이고.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수연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준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태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별일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는 걸요. 태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태준이 출근한 후 서재를 뒤져봤어요.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뒤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책장 뒤쪽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태준의 글씨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낯선 여자 이름이 있었어요. 미라라고 적힌 번호였습니다. 미라. 그 이름을 본 순간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이유도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태준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그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려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는데 중년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최태준 대표님 계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태준이 회사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시작이라는 걸요. 제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요. 그 여자는 결국 저녁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 앞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일어나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태준이 퇴근할 시간이 되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과연 저 여자가 누구일까요? 태준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서 태준을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준이 그 여자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라야. 태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역시 그 여자가 수첩에 적힌 미라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미라라고 불린 여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태준 씨. 그 여자는 55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단단한 결심을 품고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태준은 저를 힐끔 보더니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제 숨길 수 없을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그 한마디에 태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뭘 숨긴다는 거예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라는 저를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부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라입니다. 저는 박영자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과는 어떤 사이인지 그건 태준 씨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라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준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이분이 누구예요? 뭘 숨겼다는 거예요? 저는 태준의 팔을 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라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태준 씨, 약속 기억하시죠? 도현이가 이제 28이 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도현? 누구죠?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아는 이름 같았습니다. 도현이가 누구예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태준만 바라보고 있었고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과 수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두 아이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미라가 지훈과 수연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태준 씨 자녀들이군요. 참 잘 컸네요. 그리고는 태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는 도현이도 데리고 올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태준 씨. 미라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저희는 모두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훈과 수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주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훈과 수연은 각자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무겁고 어색한 적이 언제였던가 싶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고요. 태준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태준의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모아둔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쌓여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대부분 회사 서류나 옛날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태준의 글씨로 쓰인 편지들이요. 수신인은 모두 미라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28년 전이었어요. 제가 지훈을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미라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났어. 하지만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돈을 보낼 테니까 잘 키워줘. 그 아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몸이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설마 태준에게 다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다음 편지를 읽었어요. 도연이가 벌써 돌이 됐다니.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 정말 내 아들 같아.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가 없어. 영자도 임신 중이고 회사도 힘든 시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도현. 어제 미라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태준의 아들이라는 거군요. 제가 모르는 아들이요. 저는 남은 편지들을 모두 읽었어요. 태준이 미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 도연이라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10년 전 것이었어요. 도연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모든 걸 공개하겠어.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영자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저는 편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8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다는 걸요. 그것도 지훈과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알던 태준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과연 진짜 태준이었을까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다락방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태준이 아직도 잠들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미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 미라가 데려올 도연이라는 청년. 그가 바로 태준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끝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지훈과 수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가 정말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 크고 준수한 청년이 함께 있었어요. 첫눈에도 태준을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편지를 읽고 나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까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왔습니다. 미라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윤도현입니다. 태준 씨 아들이에요. 도현이라는 청년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도현입니다. 목소리도 태준을 닮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은 도현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눈썹 모양부터 시작해서 코, 입술까지 태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았어요. 그때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도연을 보는 순간 태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도연아. 아버지. 도연이 일어서서 태준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 태준의 아들이라는 걸요. 미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됐어요, 태준 씨. 도연이도 28이 됐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바로 그때 지훈과 수연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낯선 청년이 함께 있었거든요. 아빠, 이분들은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는 윤도현이고 태준 씨의 아들입니다. 네. 지훈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수연도 눈을 크게 뜨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28년 전부터 태준 씨는 도연이의 아버지였어요. 다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라의 설명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고 수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 정말인가요? 지훈이 간신히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연아. 지훈이 놀라서 수연을 불렀어요. 하지만 수연은 계속 말했어요. 형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리고 28년이나 숨겨왔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제 가족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 가족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라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도연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산 문제까지 얽힐 수 있다는 거였죠.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변호사인 지훈은 법적인 면을 먼저 고려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설령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28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와 도연이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각자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었죠. 태준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결혼 전 미라와의 관계, 도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태준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되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지훈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졌다며 화를 냈고 수연은 갑작스럽게 형이 생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연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서 태준과 마주 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 영자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요. 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미라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였죠. 도연이의 친부 인정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요.
미라의 말에 지훈이 즉시 반발했어요. 상속 문제까지 거론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도연이도 태준 씨의 친아들인데 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가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했어요.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태준인데 정작 본인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변호사로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친부 확인 소송부터 시작해서 상속 권리에 대한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형, 너무 적대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도연을 받아들이는 쪽이었거든요. 적대적이라니? 수연아,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도연 오빠도 잘못이 없잖아요. 태어난 것도 본인 의지가 아니고. 형제간에도 의견이 갈렸어요. 지우는 기존 가족을 지키려 하고 수연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현도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미라와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오더라고요. 태준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도현이 혼자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가정에 이런 혼란에. 도현아. 저는 처음으로 그 청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아이도 피해자라는 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심정은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은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미라는 점점 더 강하게 법적 권리를 주장했고 언론에도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견건설사 대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태준의 회사 주가도 흔들렸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까지 망가뜨릴 생각이에요? 내 아들의 권리를 찾는 건데 왜 그게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죠? 미라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28년간의 한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됐어요. 태준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지우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수연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했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어요.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요? 미라를 이해해야 할까요? 도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할까요?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태준의 사업상 문제까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지훈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도연의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99.99% 일치해요. 도연이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착각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명확하게 증명해버린 거죠. 태준은 그 결과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술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태준의 사업 관련 비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숨겨진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태준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회사 계좌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어요.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니? 도연이에게 보낸 돈을 회사 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에요. 정기적으로 나간 그 돈들 말이에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제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까지 엮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태준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태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중 생활을 해온 건설사 대표 숨겨진 아들에게 회사 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는데 지금은 범죄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연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원했던 건 단순히 아버지의 인정이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 저는 도연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이요. 미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아들의 권리를 찾으려 했는데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수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수연아. 정말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태준이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급성 간부전 증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하얘졌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태준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환자실 밖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모였어요. 지훈, 수연 그리고 도연까지요. 도연도 병원으로 달려왔거든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죠?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이제야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준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태준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지 회사 일을 대신 처리했고 법적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횡령 의혹은 기우였어요. 태준이 도연에게 보낸 돈은 모두 개인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는 이미 많이 실추된 상태였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도연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거창한 권리나 재산 같은 게 아니라요. 도연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경계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미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권리만 주장했지만 태준이 쓰러지고 나서는 가족 간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도연이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했는데 미라의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 지난 28년간 쌓인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을 거예요. 태준이 의식을 되찾은 건 한 달 후였어요. 병실에서 눈을 뜬 태준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도연이는 잘 있니? 자신의 아들들보다 도연을 먼저 걱정하는 태준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부성애 때문일까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어. 유언장이요? 내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태준의 말에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유언장이라니 뭔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준은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우리 가족 모두와 미라, 도연까지 모인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 미라에게도 영자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줬지.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내 아이들은 모두 소중해. 지훈이, 수연이, 그리고 도연이까지. 태준은 유언장을 펼치며 계속했어요. 재산은 4명이 똑같이 나누도록 했어. 영자에게는 집과 별도 재산을 남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의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라. 혈육은 혈육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모습도 제 마음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도연에게 손을 내밀기로요. 도연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지훈도 수연도 결국 도연을 받아들였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저녁 무렵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무너진 것 같았지만 가족만은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거짓의 유산이 남긴 건 결국 진실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이제 우리는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작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며칠 후 미라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였죠. 도연이의 친부 인정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요. 미라의 말에 지훈이 즉시 반발했어요. 상속 문제까지 거론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도연이도 태준 씨의 친아들인데 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가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했어요.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태준인데 정작 본인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변호사로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친부 확인 소송부터 시작해서 상속 권리에 대한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형, 너무 적대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도연을 받아들이는 쪽이었거든요. 적대적이라니? 수연아,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도연 오빠도 잘못이 없잖아요. 태어난 것도 본인 의지가 아니고. 형제간에도 의견이 갈렸어요. 지훈은 기존 가족을 지키려 하고 수연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현도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미라와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오더라고요. 태준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혼자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가정에 이런 혼란에. 도연아. 저는 처음으로 그 청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아이도 피해자라는 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심정은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은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미라는 점점 더 강하게 법적 권리를 주장했고 언론에도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견건설사 대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태준의 회사 주가도 흔들렸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까지 망가뜨릴 생각이에요? 내 아들의 권리를 찾는 건데 왜 그게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죠? 미라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28년간의 한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됐어요. 태준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지훈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수연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했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어요.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요? 미라를 이해해야 할까요? 도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할까요?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태준의 사업상 문제까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지훈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도연의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99.99% 일치해요. 도연이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착각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명확하게 증명해버린 거죠. 태준은 그 결과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술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태준의 사업 관련 비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숨겨진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태준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회사 계좌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어요.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니? 도현이에게 보낸 돈을 회사 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에요. 정기적으로 나간 그 돈들 말이에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제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까지 엮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태준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태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중 생활을 해온 건설사 대표 숨겨진 아들에게 회사 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는데 지금은 범죄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현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원했던 건 단순히 아버지의 인정이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 저는 도현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이요. 미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아들의 권리를 찾으려 했는데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수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수연아. 정말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태준이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급성 간부전 증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하얘졌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태준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환자실 밖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모였어요. 지훈, 수연 그리고 도현까지요. 도현도 병원으로 달려왔거든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죠? 도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이제야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준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태준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지 회사 일을 대신 처리했고 법적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횡령 의혹은 기우였어요. 태준이 도현에게 보낸 돈은 모두 개인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는 이미 많이 실추된 상태였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도현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거창한 권리나 재산 같은 게 아니라요. 도현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경계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미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권리만 주장했지만 태준이 쓰러지고 나서는 가족 간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도현이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했는데 미라의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 지난 28년간 쌓인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을 거예요. 태준이 의식을 되찾은 건 한 달 후였어요. 병실에서 눈을 뜬 태준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도현이는 잘 있니? 자신의 아들들보다 도현을 먼저 걱정하는 태준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부성애 때문일까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어. 유언장이요? 내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태준의 말에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유언장이라니 뭔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준은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우리 가족 모두와 미라, 도연까지 모인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 미라에게도 영자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줬지.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내 아이들은 모두 소중해. 지훈이, 수연이, 그리고 도연이까지. 태준은 유언장을 펼치며 계속했어요. 재산은 4명이 똑같이 나누도록 했어. 영자에게는 집과 별도 재산을 남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의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라. 혈육은 혈육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모습도 제 마음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도연에게 손을 내밀기로요. 도연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지훈도 수연도 결국 도연을 받아들였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저녁 무렵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무너진 것 같았지만 가족만은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거짓의 유산이 남긴 건 결국 진실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이제 우리는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작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